미국 CIA는 전 세계에 충격적인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인민의 반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의 반복된 도발, 대만 해협을 넘나드는 군함들,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무력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서 대만 전체가 전시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대만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광 군사훈련은 상륙전, 사이버전, 미사일 기습을 포함한 실전 시뮬레이션으로 확대되었고, 도심에서는 공습 사이렌과 대피 훈련이 실제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응은 중국의 위협을 멈추지 못했고 해협이 긴장만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 속에서 대만인들 사이에는 또 다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정체성을 향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타이페이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던진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만 국립대학교 3학년 리위안이라고 합니다. 대만을 둘러싼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해졌습니다. 미국 CIA 국장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던진 날 대만 전체가 술렁였죠. 시진핑은 인민의 반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완료를 지시했습니다. 그 발언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뉴스에서는 중국 전투기의 도발, 대만 해협 차단 훈련,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교과서 속 역사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일상에 스며든 불안이 되었습니다. 학교 캠퍼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업 중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친구들이 늘었고 카페테리아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가 오갔죠. 몇몇 친구들은 해외 유학을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언어사회문화 수업이 시작되었죠. 장 교수님은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씀도 없이 칠판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의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왜 독립을 말하면서 아직도 중국어를 씁니까?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치적 독립을 외치면서 매일 한자와 중국어로 살아가는 현실을 직면한 순간이었죠. 저도 멍해졌어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자고 외치면서 중국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의식했으니까요.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대만은 정치적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쓰고 있죠.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사고방식, 세계관, 정체성을 형성하는 틀입니다. 친구 리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지만 언어는 그냥 도구 아닌가요? 영어를 쓴다고 미국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죠. 하지만 중국어는 다릅니다. 중화사상이라는 특별한 세계관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한자 하나하나에는 중국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으셨어요. 우리는 언어는 있지만 우리의 문자는 없습니다. 이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교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은 저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본래 대만어라는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국 표준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고유한 대만어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대만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언어적 식민지배 상태나 다름없어요. 교실 뒤에서 친구 메이린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는 중국어를 버리고 대만어를 되찾아야 하는 건가요? 교수님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를 되찾는 것, 그리고 그 언어를 표현할 적절한 문자 체계를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진정한 언어적 독립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대만의 언어 정체성과 문자 선택에 대해 탐구할 거예요. 진정한 독립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독립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이 끝났지만 교수님의 질문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학교 간판부터 스마트폰의 메시지까지 모든 곳에 중국어와 한자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대피 사이렌보다 더 크게 울리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정체성이 없는 것일까? 다음 수업 시간,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모였어요. 지난번 교수님의 질문이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일 거예요. 장 교수님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들어오셨고 칠판에 큰 글씨로 대만의 언어와 정체성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오늘은 대만의 언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부모님과는 무슨 언어로 대화하시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대부분 할머니는 대만어로, 할아버지는 중국어로요라는 대답이 많았죠. 저도 비슷했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는 항상 대만어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저 알아듣기만 할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보세요. 단 한 세대 만에 우리의 고유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만 본래의 언어는 민난어에 기반한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이 강제되었죠. 학교에서 대만어를 쓰는 아이들은 체벌을 받았고 모든 공식 활동은 만다린으로만 진행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가 가끔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학교에서 대만어를 썼다가 벌금을 내거나 목에 방언 사용 팻말을 걸고 다녀야 했다는 이야기였죠. 교수님, 그렇다면 대만어를 공식화하는 것이 해결책인가요? 앞자리에 앉은 천진이 물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나란히 두 문장을 쓰셨어요. 하나는 중국어로, 다른 하나는 대만어로 같은 뜻의 문장이었죠. 하지만 두 문장 모두 똑같은 한자로 적혀 있었어요. 보세요. 같은 한자를 쓰지만 완전히 다르게 발음됩니다. 중국어와 대만어는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우리는 중국의 문자를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한자가 대만어의 발음과 문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죠.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터키는 아랍 문자를 버리고 라틴 문자를 채택했고 베트남도 한자에서 라틴 문자로 전환했죠.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이죠. 친구 메이린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거나 채택한다면 우리 세대는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건가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강의실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죠. 대학생인 저희가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기성세대는 어떨까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문자 체계의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침공 시계가 돌아가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창밖에서 갑자기 방공 사이렌이 울렸어요. 모의 훈련 시간이었죠. 우리는 서둘러 책과 노트를 모으고 대피 장소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우연히 리밍과 나란히 걷게 되었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리밍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언어가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대피소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저는 문득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항상 대만어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중국어로 대답하던 모습. 그것이 단절의 시작이었을까요? 모의 훈련이 끝나고 강의실로 돌아왔을 때 교수님은 이미 칠판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난 수업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죠. 자리에 앉자 교수님은 칠판 중앙에 큰 글씨로 언어 제국주의라고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만의 언어 상황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제국은 언어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해왔죠. 일본 식민 시기에는 일본어가, 국민당 시기에는 중국어가 강요되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를 빼앗긴 민족은 정신적으로도 식민화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문득 할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학교에서 대만어를 사용했다가 벌금을 내야 했다고 하셨죠.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언어 탄압이었던 거예요. 교수님,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대만어와 중국어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발음만 다른 건가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만어와 중국 표준어는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발음 체계부터 문법, 어휘까지 상당히 달라요. 중국어 사용자와 대만어 사용자는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죠. 마치 영어와 독일어처럼요. 교수님은 칠판의 간단한 문장을 대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중국어 문장도 말씀하셨죠. 발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은 모두 같은 한자로 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한자는 중국어의 발음과 문법에 맞춰 발전했기 때문에 대만어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만어에는 한자로 표현할 수 없는 발음과 표현이 많아요. 친구 리밍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로마자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건 어떨까요? 이미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은 지적입니다. 대만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이미 존재해요. 하지만 로마자는 서양의 문자 체계죠. 또한 로마자는 대만어의 모든 의문을 완벽하게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자는 단순한 소리 표기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강의실 안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상적인 해결책은 우리만의 문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보급하는 건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미 존재하는 문자 중에서 대만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채택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칠판에 문자 선택의 기준이라고 적으시고 몇 가지 요점을 나열하셨어요. 첫째, 음소문자여야 합니다. 한자처럼 의미를 담는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죠. 둘째, 대만어의 다양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배우기 쉽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강의실에 또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글을 본 적은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한글은 5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당시 한국도 우리처럼 한자를 사용했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목표로 한글을 만들었죠.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으셨어요. 한글의 특별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문자 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죠. 무엇보다 한글은 대만어의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친구 메이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글도 결국 다른 나라의 문자 아닌가요? 로마자를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점은 바로 문자의 철학과 설계에 있어요. 로마자는 서양의 언어를 위해 만들어졌고 한자는 중국어를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한글은 특별해요. 한글은 처음부터 다른 언어의 발음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교수님은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으셨어요. 말은 우리가 하지만 글은 우리의 소리를 정확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강의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필기는 중국어로 되어 있었죠. 그것이 제가 교육받은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다음 시간을 예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한글의 원리와 대만어 표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강의실을 나서는데 친구 메일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넌 정말로 우리가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가능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확신이 없어. 하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잖아. 교수님, 이론적인 논의도 좋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소 조용하던 타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교실 분위기가 집중되었어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나요?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사실 저는 일본어가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타오가 말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익히기 쉽고 한자보다 훨씬 간단해요. 게다가 대만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타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죠. 맞아요. 지금도 우리 병원이나 행정용어 중에는 일본식 표현이 많아요. 타오가 자신감을 얻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도로 시스템, 주소 체계도 일본이 만든 것들이고요. 할머니 세대는 아직도 일본어를 기억하시잖아요. 순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처럼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제시대의 철도, 학교 같은 근대화가 시작됐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죠.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시절을 나쁘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교실의 분위기는 분명 일본어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일본의 호의적인 시각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고 한자와 중국어를 벗어난다면 일본어가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리엔도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게다가 일본 문화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해요. 우리는 일본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을 즐기고 일본 제품을 사용하죠. 문화적 거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몇몇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어떻게 쓸지 농담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중국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침묵을 깨셨어요. 조용히 강단에서 내려와 교실 중앙으로 걸어오셨죠. 여러분의 의견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대만을 모범 식민지로 다뤘고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든 적 있습니까? 그건 일본이 만든 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의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갈아타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발음이나 글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외래 문화의 수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메이린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글이 어떻게 민중을 위한 문자로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나라의 정체성과 미래를 바꿀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었어요. 일본어는 분명 친숙하고 실용적인 선택이었지만 다시 한번 식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편안한 종속? 아니면 어렵더라도 진정한 독립? 저녁 메시지 앱에서 친구들과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글이라. 과연 가능할까?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궁금증으로 가득 찬 채 다음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스크린에는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기존의 문자 설명과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었죠. 오늘은 한글이 현대 사회와 기술에 어떻게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세계 여러 국가의 디지털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상위권에 있었죠. 여러분, 한국이 오늘날 디지털 강국이 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문자 체계입니다.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놀랍게도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한글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셨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음절 블록을 만듭니다. 이런 구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에 이상적이에요. 각소리 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죠. 이어서 교수님은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한글이 도입된 후 문해율이 급격히 상승했어요. 정보와 지식의 대중화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리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한글 때문이라기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덕분 아닐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 교육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문자가 복잡하면 교육의 장벽이 높아집니다. 한글은 그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한글이 세계 여러 소수민족 언어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이미 아이누어, 스촨어 등 여러 소수민족 언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언어를 보존하는 데 한글이 기여하고 있어요. 메일인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글은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단순히 편리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글의 철학적 배경은 민본주의에 있어요.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죠. 지배층이 아닌 일반 민중을 위한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취지문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맞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공감했어요. 우리도 대만어를 한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기본 자모의 조합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대만어의 특수한 발음도 쉽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셨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읽을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이 다른 문자를 읽을 때와 다르다고 합니다. 한글은 음소 단위와 음절 단위를 동시에 처리하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정보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 세계관, 문명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자를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실용적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문자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미래를 향한 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한글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반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토론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전과 달리 실제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였죠. 다음 수업 시간, 교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빈손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칠판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대만의 언어 상황과 가능한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한동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정리된 생각이 있었지만 선뜻 발언하기가 망설여졌죠. 그때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의 장점은 이해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을 배운다면 그건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건가요?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었죠.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배우자고 한 적이 있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배우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언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영어는 로마자를 사용하고 베트남어도 로마자를 사용하지만 둘은 다른 언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만어를 한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가졌던 오해를 깨달았어요. 한글을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밍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갑자기 모든 표지판과 교과서를 바꿔야 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문자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병기 체계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병기하다 보면 결국 어떤 문자가 살아남을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던 한국에서 결국 살아남은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정확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자연스럽게 대중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한글은 단순히 대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주요 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메이린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변화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한글이 쉬운 문자라서 여성들의 문자로 여겨지며 저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죠. 우리는 새 문자를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미 가장 완벽한 문자, 한글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우리를 향해 돌아서셨어요. 대만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중국의 위협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언어적으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간단한 대만어 문장도 한글로 적어볼 거예요. 변화는 항상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본다는 생각이 어색하면서도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대만어를 한글로 적는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언어가 온전히 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어요. 약속대로 다음 수업 시간, 교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한 장씩 종이를 나눠주셨어요. 종이 위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표가 인쇄되어 있었고 대만어 발음에 맞는 한글 표기법이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습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고 간단한 대만어 문장도 표현해 볼 거예요. 교수님은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으셨어요. 대만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한글 자모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연습하니 금방 익숙해졌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교수님이 우리의 반응을 살피셨어요. 메이린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쉬워요. 한자를 배울 때처럼 복잡한 규칙이 없으니 오히려 편하네요. 교실 분위기가 점차 밝아졌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간단한 대만어 인사말을 적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간단한 대만어 문장을 한글로 적어볼까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 어디 가니? 를 대만어로 떠올렸어요. 한글로 적으려니 잠시 고민되었지만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리밍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상하게도 한글로 적으니까 대만어가 더 대만어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말을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로 쓴다는 게 신기해요. 그 말에 여러 학생들이 동의했어요. 실제로 대만어는 한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발음이 많았고,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나 온라인 대화에서도 로마자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그런 발음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에 만족하시는 듯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의 언어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해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모국어를 제대로 적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만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글을 적을 때는 항상 중국어 문법과 한자를 사용해야 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어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만의 짧은 이야기나 시를 한글로 적어와 보세요. 대만어로 생각하고 한글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종이 위에 한글로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이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대만 전래동화의 한 장면을 한글로 적어보았어요. 신기하게도 한글로 적으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어로 옮길 때 사라지던 대만어 특유의 리듬과 억양이 한글로는 보존되었거든요. 이제 막 시작된 서툰 글씨였지만 그 속에는 대만의 소리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내 말을 내 손으로 적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기의 마지막 수업날이 다가왔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한글로 이름을 쓰고 간단한 대만어 문장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도 몇몇 찾아왔더군요. 교수님은 정시에 들어오셔서 빔 프로젝터를 켜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업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만의 언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한글이라는 대안을 탐구해봤어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언어와 국가 정체성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문자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교수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자가 바뀌면 교육이 바뀝니다. 한글 보급 이후 한국의 문맹률은 급격히 감소했어요. 모든 국민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는 지식의 대중화를 이끕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지식이 대중화되면 무엇이 변할까요? 정치가 바뀝니다. 모든 시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화됩니다. 한국이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높은 문해율이 있었어요. 이어서 한국의 디지털 산업 성장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문자가 바뀌면 산업도 바뀝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는 디지털 기술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져요. 한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한글이라는 문자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대만의 현재 상황을 담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대만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7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군사적 방어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에 대만 청년층 중 대만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보존하려면 그것을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문자가 필요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끄고 교실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제 문자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글을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가능성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남아 토론을 계속했어요. 저는 한글로 적은 노트를 보고 있었죠. 캠퍼스를 나오면서 저는 주변의 간판과 표지판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모두 중국어와 한자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국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시작이라는 뉴스 알림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서툴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시작이지만 어쩌면 우리 대만의 새로운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총이 아닌 문자, 전투가 아닌 질문으로 대만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한글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의 젊은이들은 그 길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